11번가와 이마트 등 국내 유통업계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광군제에 맞서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SK텔레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2% 넘게 감소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뉴 ICT 복합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흔들린 가운데 미국 경제가 앞으로 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ELS와 DLS 등 파생 결합증권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과 증권사를 조사한 결과 증권사보다 은행이 판매에 있어 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11월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로 전 세계가 들썩이는 달입니다. 매출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곧 시작될 쇼핑 대목에 해외 직구족들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업계의 소식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업계도 제2의 알리바바를 노리며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11월 온라인 빅세일 혈전을 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번가, 이마트 등 국내 유통업계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광군제에 맞서는 전면전을 기획했습니다. 11번가는 오는 1일부터 11일까지 삼성전자, 한샘, 아디다스 등 1638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연중 최대 가격 할인 행사인 11절을 진행하고 같은 기간 이베이 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 등에서 7천여 개의 브랜드와 1,000만 개의 특가 상품이 마련된 빅스마일데이 행사를 엽니다. 특히 11번가 측은 지난해 11번가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 고객의 수요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11절 상품군을 기획했다며 11일간의 진정한 쇼핑 축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마트 역시 올해 최초로 창사 기념일 이벤트를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이오 행사로 확대 운영합니다. 작년 처음 시작된 11절과 빅스마일데이 모두 상품군을 크게 늘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할인 혜택을 예고하며 11월 대목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크게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G마켓과 옥션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성인 남녀 1,7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1월을 맞아 국외보다 국내 할인 행사를 더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한 이들이 77%에 달했고 대다수가 11월 쇼핑 시즌에 사기 위해 제품 구매를 미루고 특가 제품을 사기 위해 광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해외 직구족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온라인 구매를 점점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만큼 롯데그룹, 모두투어 등 업계는 이커머스 위주의 사업 개편을 단행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연매출의 70%를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루고 광군제 24시간 만에 28조 378억 원을 올렸듯 국내 유통업계가 올 11월 국경을 초월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새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2% 넘게 줄어들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성적표를 받아들인 겁니다. 향후 SK텔레콤은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뉴 ICT 복합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늘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은 3,04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2.5%나 감소했습니다. SK텔레콤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SK텔레콤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전화 실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승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업의 실적 부진은 이번 분기만은 아닙니다.
가입자 수가 포화되면서 이 통사들이 정체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장기적으로 중간지주사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지난 19일 제주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박정호 사장의 강연 자료에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SK텔레콤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중간지주회사로 만들고 통신사와 SK하이닉스, ADT캡스, 11번가 등을 투자지주사 밑에 두는 구조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통신 사업에 치우쳐 있던 SK텔레콤 사업이 커머스와 보안 등으로 넓혀져 ICT 복합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SK하이닉스의 신사업 투자도 쉬워집니다. SK하이닉스는 주 SK의 손자회사로 현행법상 인수합병에 나설 경우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로 바뀌게 되면 신규자회사 투자가 용이해집니다. SK텔레콤이 실적 부진을 극복하고 턴어라운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가 또 흔들렸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뉴욕 증시의 이 같은 하락세가 무역전쟁뿐 아니라 미국 경제의 둔화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다우지수는 0.99% 떨어진 24,442.92로 장을 마쳤고 S&P 500 지수도 0.66% 하락한 2,641.25에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63%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처럼 떨어진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 2,570억 달러, 우리 돈 약 300조 원어치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안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바로 다음 달인 12월 초 미국 정부가 새로운 관세 목록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더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해온 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며 내년 2월에도 추가 압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뉴욕 증시의 하락세가 무역전쟁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0월 들어 다우지수는 7.7%, S&P 500 지수는 9.4% 폭락하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잃었고 나스닥 지수도 9.2%나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둔화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글로벌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는 단기적 성장 둔화를 이유로 과도한 투매가 이루어졌다며 경제 및 기업이익 증가세를 고려하면 S&P 500 지수는 연말까지 6%가량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와 DLS 등 파생 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결과 증권사보다 은행에서의 파생 결합증권 판매에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파생 결합증권에 가입하기 위해 증권사를 찾은 A씨. 증권사 직원은 A씨의 투자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위험 중립형에 해당됐음에도 고위험 상품인 ELF를 추천했습니다. 고령 투자자인 B씨는 투자 관련 지식이 부족해 은행을 찾았으나 은행 직원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손실이 난 적 없다는 등 단정적인 어조로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금융사의 부적합한 파생결합증권 판매를 적발하기 위한 미스터리 쇼핑에 나섰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은 조사원이 마치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처럼 금융사의 점포를 방문해 직원의 판매 과정을 평가하는 조사 기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스터리 쇼핑 결과 90점 이상 우수 등급을 받은 증권사는 신영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입니다. 반면 대신증권은 60점대로 미흡 등급을, 유진투자증권은 60점 미만으로 저조 등급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국민은행과 한국시티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인 80점대로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대구은행과 수협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은 60점대의 미흡 등급을,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SC은행은 60점 미만 저조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상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은행,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ELT는 신탁에 ELS를 편입하는 것이고 ELF는 펀드에 ELS를 편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ELS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을 지닌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전 세계 상표 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개국 특허청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는데요. 특허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상표 디자인 주간으로 정하고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 국제 행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1인승 전기자동차 모형. 이 같은 자동차는 디지털 정보인 3D 파일로도 디자인 출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제작 도면을 출력해 등록 심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편리해진 겁니다. 국내에선 등록 과정이 간편해졌지만 이 디자인을 다른 국가에 등록하려면 개별 국가마다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중소업체라면 시간과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연결된 작은 기기에서 레이저 빔을 쏩니다. 바닥엔 키보드 자판이 비춰지고 손으로 누르면 글자가 입력됩니다. 키보드를 들고 다니지 않고도 편리하게 글자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작업체에선 레이저로 비춰진 키보드 모양을 디자인 등록하고 싶지만 아직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실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유럽 등 5개국 특허청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시장에서 상표와 디자인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협력을 도모할지를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선 5개국 특허청 간 새 협력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18 상표 디자인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기구, 국제상표협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국제상표 디자인 컨퍼런스와 국제심포지움, 디자인 법연구 세미나 등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임대 수익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는 낮다는 판단에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의 오피스텔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 매매 가격을 100으로 잡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 9월 기준 101.9를 기록했습니다. 오름폭이 크진 않았지만 달마다 지속해서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종로와 용산을 포함한 도심권과 마포 등 서부권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요나 약간 그런 문의 같은 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 수익률은 떨어지는 상황. 서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올해 초 4.97%에서 지난 9월 기준 4.88%로 지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2% 안팎의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수익이 낮다는 판단에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오피스텔이 공급이 투tum한 데다가 지가가 매년 상승하다 보니 오피스텔도 매매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아직까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음 달 서울에선 강동, 광진 등에서 오피스텔 4개 단지 1,600여 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많이 이뤄진 지역에 매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연말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낀 채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뒷받침하는 국민연금 고갈을 둘러싼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돈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국민연금을 도대체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를 놓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등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닻을 올린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계가 빨라지면서 개편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금개혁 특위를 출범한 겁니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낼 여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특위가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노사가, 그리고 노사정이 이해 당사자가 함께 손잡고 가는 그것이 우리 현재 경제의 해답이 아닐까. 위원회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을 논의하는 만큼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모였습니다. 장지현 한국노동연구원 부위원장을 필두로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과 비사업장 가입자와 정부와 공익위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가 논의할 주요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100세 시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평생 월급이 될 수 있을지 지속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 방안을 찾게 됩니다. 앞으로 최대 9개월간 한 달에 2회 이상 전체 회의를 열고 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특위의 논의 내용을 국민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은 기한이 한 달이라 그 안에 어떠한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지급액 등 쟁점마다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위는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내용을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드 단말기 옆에 스마트폰을 대서 결제하는 방식부터 바코드 인식 방식, 그리고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결제하는 것까지 방식도 다양합니다. 카드사들도 이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간편결제 시장에 대해서 금융증권부 이하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제는 정말 간편결제가 일상 속에서 생활화된 모습인데요. 이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최근 어느 정도로 성장했습니까? 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2014년 카카오페이가 등장하면서 막이 올랐는데요. 지금은 신용카드사, 제조사, 플랫폼사, 피지사, 유통사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결제 기준으로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강력한 이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페이코와 카카오페이가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39조 9,906억 원으로 2016년에 11조 7,810억 원보다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네, 시장 성장세가 아주 빠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사들은 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와 있습니까? 카드사와 간편결제 플랫폼사는 현재까지는 공생관계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대부분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에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삼성페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페이사가 카드사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생겨서 좋고, 페이사는 많은 카드사와 제휴할수록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비스 도입 단계인 지금 상황에서는 카드사와 간편결제 플랫폼사가 서로 돕는 공생관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사가 공생관계인데 앞으로는 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간편결제사가 카드사에 수수료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카드사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점점 늘어나면 간편결제사가 카드사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카드 사용을 하는 데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간편결제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카드사 입장에서는 지불해야 할 수수료 비용이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카드사들이 수수료 비용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개별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드사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카드사 앱을 통해서 NFC나 바코드, QR코드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카드사가 자사의 앱을 통해서는 자사 카드만 쓸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라는 플랫폼 안에 모든 카드를 다 입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쓰기도 쉽고 서비스 범위도 넓은 장점이 있는데 카드사의 개별 앱 카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미 간편결제 시장을 선점한 페이사들도 있을 것이고 이용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려고 할 텐데 카드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존 간편결제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보다 더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상 중입니다. 신한 BC 하나카드는 손가락 정맥 패턴을 활용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손가락만 대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등 기존 결제 수단이 필요 없어서 간편결제 회사를 중간에 끼지 않고 카드사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결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연동하지 않고 QR코드나 바코드 인식 방법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던데 이 시장에 대해서는 카드사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먼저 카카오페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가장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친구들에게 송금을 해야 할 때 은행 앱을 통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바로 계좌 송금을 하는데요. 편리하다 보니까 이제 송금 부분에서는 사용자에게 매력적이지만 결제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신용공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플라스틱 카드이고 심지어 체크카드를 쓰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체크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신용카드는 신용공여 기능, 그러니까 카드를 긁었을 때 바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정해놓은 다음 달 결제일에 출금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부 기능도 있죠. 그런데 신용카드를 연동하지 않는 페이들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제 측면에서 신용카드에 비해 고객 혜택이 떨어지는 거죠. 이 점 때문에 신용카드 업계는 카드를 연동하지 않는 간편결제 시장이 성장하는 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카드사들의 간편결제 시장 진출에 대해서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졸 비정규직이 작년보다 3만 8천 명 증가했고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55%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이상 비정규직이 3만 8천 명 증가하는 동안 중졸 이하는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고졸은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55.6%로 남성보다 11.2%포인트 높았습니다. 여성 비중이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간 건데 200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율이 24.9%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1.8%, 40대 19% 순이었습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여성과 65세 이상 비정규직 비중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0에서 30대 젊은 층이 60대 이상 노년층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더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을 것이라고 예상된 연령은 60대였습니다. 보통 연로할수록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연령대별로 분류해보면 40에서 50대 피해액이 34.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20에서 30대 24%로 많았고 60대 이상 노인층이 19.8% 순이었습니다. 20에서 30대 청년층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취약점을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95.1%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들어본 적이 있고
40.6%가 관련 전화,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지만 검찰 금감원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란 항목에 네라고 답변한 비율이 35.2%나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가장 대표적 유형이 검찰과 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임을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교육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해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을 볼 때 최근 반응은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제3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현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마련해놓은 위기 대응 비상계획을 언제 어떻게 가동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2018 상생과 통일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면서 지금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다시 우리 경제를 공고히 하고 다지는 과정으로 만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코스트를 가능한 줄이겠다며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다. 단기간에 해결 안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타협과 조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했음에도 취약계층의 근로여건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는 최근 1년 새 뒷걸음질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정규직 근로자는 거의 늘지 않았고 비정규직 증가폭은 커졌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 4원, 정규직 월평균 임금인 300만 9천 원보다 136만 5천 원가량 적었습니다. 작년보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 과제로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